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는요, 자승 스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승 입적 미스터리, 제가 준비한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승 조계종 33대 총무원장, 34대 총무원장이었습니다. 33대 총무원장이 될 때는요, 추대나 다름이 없었어요. 경쟁자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 아닐 겁니다. 조계종 그 총무원장 자리를 두고 항상 경쟁자가, 그러니까 유력 경쟁자가 두세 명씩은 됐거든요. 3파전이니 2파전이니 뭐 이렇게 했었는데, 자승 이분이 이 33대 총무원장이 되던 그 시기에는요, 사실상 추대가 됐었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지지율로 당선이 됐어요. 90%인가 뭐 그래 나왔어. 그게 가능했던 것이요, 경쟁자가 사퇴해버렸어. 그리고 경쟁자가 자승의 그 선대 본부장을 해줘버린 거야. 뭡니까 이거? 애시당초에 이길 가망성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경쟁 후보가 니 밀어줄게, 대신에 나한테 자리 한 자리 떼줘, 이렇게 한 거죠. 야합이라고 해도 할 말 없어요. 그죠? 어쨌거나 그 야합을 통해서 총무원장에 당선이 됐는데, 제가 기억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이 조계종에는요, 종책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종책 모임. 일종의 정당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종책 모임이 사실상 이 만들어졌다, 흩어졌다, 뭐 다시 만들었다를 반복하면서 조계종의 종권, 이걸 대권이라고 안 하고 종권이라고 그럽니다. 종권을 확보하기도 하고 뭐 서로 뭐 나눠 갖기도 하고 막 그래요. 뭐 보림회니 뭐 화엄회니 뭐 이렇게 있고 뭐 일승회니 뭐 여러 개 있었는데, 당시에 그 모임들이, 종책 모임들이 5개 종책 모임이 전부 다 자승을 지지하는 걸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특히 보림회 같은 경우에는 자승과 그 경쟁자로 상대방 후보로 출마를 하려다가 상대방 후보로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안 나가고 대신에 자승 밑에서 총무부장 넘버 2를 합니다. 뭐 여하튼 뭐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 별명이 뭐냐, 조계종, 우리나라 대한불교 조계종, 그러니까 진울국사 이후 조계종 천년 역사 최대의 정치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뭐 걸출하지 뭐 어쨌거나 합의 추대를 이끌어낸 기가 막힌 사람이죠. 그리고 34대 총무원장도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경쟁자가 전혀 없던 건 아닌데, 이 경쟁자들이 자승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비를 털죠.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이 백양사 도박 파문이에요. 근데 이 백양사 도박 파문도 결과적으로 자승한테 불리했던 게 아니라 그 경쟁자, 특히 이 백양사 파문을 핑계 삼아 자승의 뒤통수를 때리고 나간 영담이라는 그 정치승한테 오히려 위기로 작동이 돼 버립니다. 영담이라는 놈은요, 이 백양사 그 사건, 그러니까 백양사 도박 사건이 터지니까 반성해야 한다,
조계종이 크게 반성해야 한다면서 내가 직책을 내려놓고 내가 나는 돌아가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갑니다. 누가 보면 엄청나게 뭐 깨끗한 스님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 백양사 파문을 기획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지. 기획. 그 백양사 그 파문 그것도 몰래 카메라였잖아요. 그 몰래 카메라를 찍은 쪽이 그쪽인 거야. 솔직히 말하자면. 자, 그러니까 지가 기획해놓고 지가 기획한 거에 핑계를 삼아서 지가 사퇴하고 난 다음부터 자승리도 물러나라면서 사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자승이 사퇴를 하게 되면 다시 총무원장 선거를 해야 되니까 거기 지가 나가겠다는 거겠지. 자승 입장에서는 이미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이니까 다시 출마할 수 없잖아. 그럼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여하튼 뭐 그렇게 했어.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영담이 끝장이 영담의 정치 생명이 그때부터 끝나버려요. 대단한 거지 뭐 어떻게 보면은. 자, 그랬던 자승 경쟁자를 어떻게 보자면은 자신의 위기를 경쟁자의 위기로 뒤집어 씌울 수가 있고 경쟁자가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 수 있는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놀랍죠? 이쯤 되면은. 그러니까 조계종 천년 역사 최고의 정치승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정치승이라는 이 별명에 걸맞게 정치하고도 상당히 가까웠죠. 아시다시피 뭐 이명박과 가까웠다는 거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박근혜하고도 가까웠다라는 얘기도 있죠. 자, 그리고요. 윤석열, 특히 김건희와 가까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바뀌는 정권에 어떻게든 줄을 대가지고 권력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 뒤에 조계종 총무원장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만 이 양반은 여전히 막후 실력자로 사실상 지금 조계종의 막후 실력자였어요. 지금도 막후 실력자예요. 예. 그랬던 자승이 갑자기 입적했다는 소식이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머무르고 있던 칠장사 그 요사체에 스스로 불을 질렀다. 뭐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지금 일단 나온 걸로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지금 보면은 그것도 나오죠. 유서 같은 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유서 내용을 보니까 뭐 글씨체도 보니까 제가 아는 자승의 글씨체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좀 명확하지는 않아요. 뭐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저로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앞서서도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양반이 걸출한 정치성이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도 권력을 쥐고 있었는지 권력을 쥐고 있었다고 총무원장은 아니지만 막후 실력자였어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아는 거 아닙니까? 보통 정치인이든 정치승이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내려놓았을 때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경우는 꽤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권력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권력자인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황당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역대 어느 나라든 어떤 곳이든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혹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서 그럴 때 선택하는 게 아주 극단적인 그런 선택이었지, 위기 상황도 아니고 내려놓지도 않았고 현재 여전히 건재한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이런 선택을 했다? 저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되려면 이 자승이라는 양반이 엄청난 도인이거나 도인의 어떤 기질이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훌훌 털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한다면 또 얘기가 다르죠. 근데 앞서서 보시듯이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요, 검찰하고도 몇 꽤 가까웠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하고는요, 골프장에도 같이 다녀. 김진태 검찰총장이 이 양반의 절에 드나들기도 했습니다. 골프 모임에는 김만배도 있어요. 이 양반하고 김만배가 같이 골프를 쳤더라고. 제가 기억하기는 그렇습니다. 당시 이 김진태 검찰총장과 자승 이 골프 치는 자리에 김만배가 동행한 걸로 알아요. 그 사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골프 피도 김만배가 낸 걸로 알거든. 여튼 그 시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그러고 보니 대장동 하던 시기랑 많이 겹치네. 이 양반 정말 대단하긴 대단하다, 그죠? 자, 여하튼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갑작스러운 이 자승의 입적 소식이 저로서는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긍이 안 돼. 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평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어. 그 힘든 일 때문에 여러 가지 괴로움을 많이 겪었어. 자, 그렇지만 이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끊임없이 했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고 사람이 떠나버린 거야. 이런 경우는 꽤 있습니다. 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요, 항상 수많은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갑니다. 희망에 찼다가 절망에 빠졌다가 어떻게 보면 아무 이유가 없어.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우울증 증상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 끝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일시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그 사람이 그렇지 않게 보였다고 하더라도 극단적인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솔직히 이제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자승처럼 그런 게 없는 경우, 문제가 전혀 없진 않았겠으나 이 양반처럼 정관계, 경제계에 빵빵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면 눈 하나 깜짝할 이유가 없었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자승당의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로서는 여러 가지 수긍할 수 없는 부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자승 타살 가능성을 조사를 하는데 국정원이 수사에 참여를 한대. 국정원이 여기 왜 들어와? 국정원은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가 없고 여기 지들이 왜 들어와? 이 뭡니까 이거? 북한에서 했다. 요 얘기 하려고 그런 건가? 자승의 죽음은 북한의 개입이다.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건가? 참 어처구니 없지.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 윤석열이 뭐라 그래? 제대로 파악하래. 나 어처구니 없어 죽겠네. 이러니까 난 솔직히 더 의심스러워. 만약에요, 자승당이 북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북한의 공작이었다라는 혹시 그런 보도가 나가면요, 그건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 정치 세력들이 일을 저지르고 북한한테 뒤집을 씌웠다고 생각하면 돼. 자, 게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갑자기 사라졌습니다만 최근 조계종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종교 편향을 시정하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근 불교계에서는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종교 편향을 시정하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최근 조계종에서는 종교 편향 인사를 시정하라 라고 하면서 정부에 요구를 했다. 자, 윤석열 정부 요직에 불자가 드물다. 그러면서 종교 편향 행보를 경고한다 라는 그런 성명을 최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종교 편향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실제로 불교 조계종에서 중앙종회에 있는 종교 편향 특위를 구성해서 윤석열 정권의 편향적 인사 정책을 중단하라라는 요구를 실제로 했습니다. 이게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후 일주일 만에 갑자기 자승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예, 이번 주죠, 이번 주. 예, 지난주부터 이번 주 사이에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 실제로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조계종 중앙신도에 윤석열 정부 종교 편향 비판이라는 기사가 떴죠.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정부의 종교 편향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라고 쭉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성명서에서 중앙신도회는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했던 윤석열 정부에게 불교는 그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윤석열 정부에는 불교가 없다라고 비판을 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성명서를 쭉 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언제냐? 이게 바로 11월 22일자였어요. 11월 22일. 딱 일주일 전이네요. 그죠? 자,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좀 이상한데 오히려 윤석열 지가 설치면서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라고 지시를 했다. 심지어 국정원이 수사에 참여한다. 국정원이 수사에 참여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북한이 자승을 죽였다. 이럴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자, 윤석열은 툭하면 북한한테 뭘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모양인데 저는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오히려 북한보다 뜬금없이 북한이 아니라 윤석열이 의심스럽네. 만약에 국정원이 이 수사에 참여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제가 볼 때 그거야말로 윤석열 정권이 이 자승의 죽음에 개입했다라는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과한 생각을 하고 있나요?
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승의 입적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딱 떠올렸던 게 마티즈입니다. 자, 뭐 그렇죠? 예. 자, 그날이 올 때까지님 국정원이 왜 나서나라고 하셨고요. 사문난정님 제일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님께서는 무섭다라고 하셨고요. 아직 타살인지 자살인지 경찰 조사도 안 끝났다. 아, 이게 맞아요. 아직 조사조차 안 했어요. 부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조계종에서는 아예 그냥 소신공양으로 결론을 내리고 장례 준비에 들어갔더라고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소식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나서는 걸 보고 놀랬습니다. 저 같으면은 갑작스러운 이 사태에 되게 놀랬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왕좌왕했을 것 같고 경찰의 수사가 어떻게 결론 날 것인지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 같은데 그냥 경찰이 뭐 어떻게 하기도 전에 결론 내려버리고 장례를 준비한다? 참 어처구니 없네요. 한편 뭐 그런 건 있습니다. 원래 한옥이 불에 타면요 되게 불길이 되게 거셉니다. 온도가 되게 높아요. 특히 한옥은 목조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기와가 있는데 이 기와가 불길이 밖으로 열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건물, 불타고 있는 건물 안에 가둬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건물 안이 되게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그게 불을 더 끌 수 없는 진화 작업을 어렵게 하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왜 그 오래된 목조 문화재가 한번 불이 나면은 그 끄지 못해가지고 결국 전소되는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래요. 그러면 그 안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잔해가 부검을 할 정도로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취재했던 바로는 항상 그랬거든요. 네, 뭐 그런 것까지 뭐 고려를 한다고 해도 어쨌거나 지금의 이 조계종의 행보나 윤석열의 행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사문난정님 의심해줘 이러고 있는 것 같다고요. 참 그렇습니다. 예,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후원해 주신 분들 소개를 해드릴까요? 자, 먼저 슈퍼챗 보내주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님께서 후원해 주셨네요. 나라가 엉망진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계좌 후원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계좌 후원해 주신 분, 주말 동안 해 주신 분들을 제가 소개를 못 드렸는데 오늘 한꺼번에 모아서 해 드리겠습니다.